앞서 11부에서 구데리안 장군의 화끈한 전격전으로 모스크바 점령을 앞둔 독일군이지만 히틀러가 바르바로사 작전의 본질, 속전속결을 망각하면서 지휘체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번에는 바르바로사 작전의 필수 점령지인 레닌그라드의 상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산주의의 아버지격인 레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속 커져만 가는 빈곤층의 환멸을 느끼며 러시아의 공산주의 이념을 도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인류 역사상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 소련을 만듭니다. 이런 레닌을 기념하기 위해 소련에서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인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스탈린 체제에서 레닌그라드로 불렸습니다. 이곳은 제정 러시아의 수도였기에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이미 성장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레닌그라드는 소련 발트 함대의 주둔지였으며 결정적으로 소련 건국의 1등 공신인 레닌의 이름이 달려있기에 군사적, 이념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렇기에 독일이 반드시 점령해야 하는 도시이죠. 만약 독일이 레닌그라드를 점령한다면 사실상 발트에서 소련 해군을 없애버릴 수 있으며 공산주의를 완전히 몰아낸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독소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레닌그라드의 점령은 북부 집단군 본 레프 장군의 주도 아래 시작되었습니다. 본 레프 장군은 다소 공격하기 쉬운 지대인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로 이루어진 발트 3국을 공격하면서 시작했습니다. 발트 3국은 소련이 합병했지만 다른 유럽 국가인 영국과 프랑스에 비해 매우 낙후된 나라로 독일군을 막아낼 마땅한 수단이 없습니다. 그렇게 레프 장군은 바르바로사 작전 개시일인 6월 22일에 맞춰 발트 3국을 공격합니다. 당연하게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던 소련군은 이렇다 할 저항 없이 발트 3국을 독일군에게 넘겨줍니다. 하지만 이후 레닌그라드에 도착한 독일군은 생전 겪어보지 못한 끈질긴 적의 저항을 경험합니다. 스탈린의 가출 이후 소련은 하나로 똘똘 뭉쳤죠. 레닌그라드에는 소련의 인민들로 구성된 민병대가 탄생했습니다. 약 15만 명의 민병대는 레닌그라드를 하나의 요새로 만들었는데요. 도시에 160km가 넘는 참호를 만들고 180km의 도랑을 시 외곽에 설치해서 독일군이 도시로 진입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땅을 깊게 파서 만든 도랑은 전차는 물론 사람도 건너가기 힘들었죠. 마지막으로 독일 공군의 공습에 대비해 건물에는 폭탄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모래주머니를 둘렀으며 도심 곳곳에 대공포 진지를 건설했습니다. 이렇게 소련 인민들은 독일군을 향한 끈질긴 저항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을 상대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소련에게 적이 하나 더 생깁니다. 바로 겨울 전쟁에서 싸운 핀란드입니다. 핀란드는 소련과의 전쟁에서 국토의 10%를 잃고 향후 전쟁에서 자국의 안전을 위해 영국, 프랑스와 동맹을 맺기로 했으나 이들은 핀란드와의 동맹을 거부합니다. 결국 핀란드는 최후의 보루인 독일과 동맹을 맺습니다. 핀란드는 독일과 함께 소련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요. 북쪽에서는 핀란드 2개 사단이 레닌그라드를 향하고 있었고 서쪽에서는 독일군이 레닌그라드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공격 초기, 본 레프 장군은 과감한 진격을 통해 레닌그라드 내부로 진출하려 했으나 이미 요새화 과정이 끝난 레닌그라드를 함락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레프 장군에게 히틀러는 1941년 12월까지 반드시 레닌그라드를 함락하라고 소리치죠. 어떻게든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레프 장군은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로 합니다. 레닌그라드 점령 방식을 원래의 선멸전에서 철저한 포위전으로 변경합니다. 가장 먼저 레닌그라드와 외부를 이어주는 모든 철도를 끊었습니다. 이후 북쪽에서 핀란드군이 내려오면서 레닌그라드 후방의 보급로를 차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병을 최대한 이용해 레닌그라드 시설들을 파괴해 나갔습니다. 레프 장군은 독일군에서 룬투슈테트 장군 다음으로 경력이 많은 장군입니다. 자신의 경력을 증명하듯 포위망을 능숙하게 형성하며 레닌그라드와 외부 세계를 단절시킵니다. 이제 레닌그라드는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해야 합니다. 굴욕적이지만 지옥을 탈출할 수 있는 항복과 언제 끝날지 모를 포위에 맞선 저항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레닌그라드에는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바로 독일군의 공격을 피해 넘어온 피난민들입니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에서 독일군을 피해 레닌그라드로 도망온 사람들을 기존 주민들과 같이 보살펴야 했죠. 모든 것이 외부와 차단된 시점에서 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한정적입니다. 시에 있는 자원으로 최대한 버텨야 했습니다. 스탈린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 도시를 어떻게든 살려보기 위해 소련에서 가장 유능한 군인 중 한 명인 주코프를 보냅니다. 잠시 주코프라는 인물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부사관으로 붉은 군대에 입대한 주코프 장군은 책상에 앉아 지휘하는 것이 성향상 맞지 않았습니다. 그의 유별나게 활동적인 성격은 야전 지휘관에 어울렸죠.
주코프는 독소전이 발발할 당시 소련군 최정상의 자리인 육군 참모총장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육군 참모총장은 책상에 앉아 명령하는 것이 업무의 주가 되기에 주코프에게 영 내키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주코프는 참모장교 교육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그 자리에 적응하기 힘들었죠. 주코프는 자신의 야망인 야전 지휘관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스탈린에게 자신의 참모총장 자리에서 자르라며 반항합니다. 이런 발언은 소련에서 무조건 숙청의 대상이었지만 주코프에게 각별한 애정이 있던 스탈린은 숙청은커녕 주코프가 원했던 야전으로 보내줍니다. 그렇게 레닌그라드에 도착한 주코프의 눈앞은 말 그대로 참담했습니다.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방어선은 하나도 없었으며 기존 레닌그라드 방어를 지휘하고 있던 보로실로프는 그 어떤 성과 하나 없었습니다. 이제 레닌그라드의 지휘관은 보로실로프에서 주코프로 바뀌었습니다. 우선 레닌그라드 사령부 책상에 있는 모든 물건과 서류를 땅에 버리고 대뜸 지도 하나를 올려놓고는 고민에 빠집니다. 주코프는 소련 전역을 나타내는 지도를 보고 레닌그라드 전역에 흩어진 병력을 한 곳으로 모을 방법과 끊어진 보급로를 이을 방법을 고심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 계획이 잡힌 주코프는 바로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우선 아무런 훈련도 받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만으로 독일군에게 맞선 민병대에게 총을 쏘는 방법 등의 기본적인 군사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을 레닌그라드를 지키는 병력으로 이용했죠. 그리고 전투에 적합하지 않은 어린이나 장애인, 발트에서 넘어온 피난민들 총 63만 6천 명을 군인들과 분리하고 최대한 사람들 간의 간격을 넓혔습니다. 독일군의 공습이나 포격에서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한 것이죠. 장비 면에서는 독일이 88mm 대공포에 장갑을 둘러 티거 전차로 사용한 것처럼 소련군도 대공포를 대전차 무기로 사용하라고 명령합니다. 소련군은 발트 함대 군함에서 한 포를 떼어와 땅이나 해안에 설치했습니다. 주코프 장군은 부하 지휘관들을 달달 볶아 어떻게든 독일군의 공격을 막아내고 레닌그라드를 외부 세계와 연결하고자 했죠. 시에서는 NKVD 요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병역 기피자나 탈영병으로 의심가는 사람들이 보이면 가차없이 사살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시의 분위기는 절망에 가까웠지만 독일군의 제대로 된 공세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9월 셋째 주, 독일군은 레닌그라드를 조이는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총 40톤의 고폭탄으로 시 외곽에 있는 건물들과 공장들을 파괴했습니다. 포병은 18시간 동안 식량 저장소와 상점을 향해 포격을 가했습니다. 레프 장군은 레닌그라드 외곽의 작은 도시들을 점령하면서 시의 중심으로 들어갈 계획이었는데요. 외곽의 시 중 단 하나만이라도 점령한다면 레닌그라드로 들어가는 입구가 생기는 것이죠. 이제 독일군은 레닌그라드의 도로 하나하나, 건물 하나하나를 점령하는 싸움만이 남았습니다. 이렇듯 레닌그라드 점령은 이제 시간 문제인 독일군에게 갑자기 히틀러가 약간의 제동을 걸게 됩니다. 이때 히틀러는 레닌그라드보다 우크라이나에 관심이 쏠립니다. 군 통수권자가 마음이 기울었으니 독일군도 섣불리 레닌그라드로 진격하기 힘들어지죠. 어쩔 수 없이 독일군은 레닌그라드 포위선의 참호를 파고 소련군이 스스로 포위를 이기지 못하고 항복하기를 기다립니다. 또한 북부 집단군에 있었던 탱크와 장갑차는 남쪽으로 내려가죠. 히틀러는 레닌그라드 공격은 이 정도면 충분하니 기다리면서 내부를 피폐하게 만들면 그만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또한 레닌그라드의 병력은 대부분 소련 정예군이 아닌 급조해서 만든 군인들이기에 독일군의 방어선을 뚫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죠. 이제 레닌그라드와 외부를 조금이라도 이어주는 곳은 북쪽에 있는 라도가 호수뿐입니다. 라도가 호수 동쪽만은 아직 독일군에게 점령당하지 않았기에 이곳으로 레닌그라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라도가 호수에서 레닌그라드로 향하는 철도는 이미 독일군 손에 넘어갔기에 사실상 레닌그라드로 들어가려는 시도는 자살이나 다름없죠. 외부와 단절된 레닌그라드에는 단 2가지 소리만이 존재합니다. 시 외부에서 들리는 독일군의 대포 소리, 그리고 굶주려 죽어가는 시민들의 비명소리. 설상가상으로 소련은 구데리안 장군의 진격으로 인해 수도 모스크바가 위험한 상황입니다. 남쪽 또한 독일군의 번개와 같은 진격 속도로 인해 소련군은 이리저리 흩어져 있죠. 결국 모든 전선에서 혼란에 빠진 소련은 레닌그라드를 구원하는 데 집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민들의 목숨이 달린 배급량은 매일매일 줄어들고 있습니다. 레닌그라드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요? 앞서 독일군은 레닌그라드 점령을 선멸전에서 포위전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맞서 소련은 기존 레닌그라드 방어사령관을 보로실로프에서 주코프로 교체하면서 도시를 요새화했죠. 하지만 히틀러가 우크라이나로 마음을 돌리면서 레닌그라드에는 약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럼 피폐한 레닌그라드의 상황으로 들어가 봅시다.
독일군에 의해 외부와 단절된 레닌그라드의 시민들은 점점 인간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고립된 도시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에 상부에서는 시민들에게 배급하던 식량을 줄이기로 결정하는데요. 총 320만 명의 시민 중 280만 명만이 식량을 얻게 됩니다. 운 좋게 배식을 받았다 한들 터무니없이 적은 양이었죠. 그마저도 식량을 받지 못한 50만 명의 사람들이 빼앗으려 시도했기에 사람들은 서로 싸우면서 계속해서 굶어갔습니다. 군인들은 곰팡이가 피기 시작한 파운드빵을 먹으면서 겨우 목숨을 연장했습니다. 레닌그라드는 배식 문제가 생기는 것도 모자라 환자를 치료하는 데 쓰이는 마취약과 의료용품마저 다 떨어졌습니다. 독일군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맞춰 포격을 진행하고 있었고 하루에 4천에서 5천 명의 사상자가 꾸준히 생겨났죠. 포격에 의해 병원과 빌딩들이 무너지면서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도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의사들은 각 가정으로 왕진해 나가면서 이 상황을 개선해보려고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이때 한 의사는 어떤 가정에 방문하고는 충격을 금치 못했는데요. 부모들은 모두 영양실조로 죽었고 남아있는 딸은 배가 고픈 나머지 이미 죽은 엄마의 젖을 물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죽은 줄도 모르고 말이죠. 폭발적인 사망자 수를 감당하지 못한 레닌그라드 공무원들은 사망자 처리 업무를 중단하고 길거리에 시체를 방치했습니다. 정말 불행히도 식량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방치된 시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차마 인간으로서 하기 힘든 결국 식인이라는 행위를 저지르기에 이르죠. 당시 레닌그라드는 식인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만큼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시 당국에서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간성을 가지길 바라며 식인 행위가 발견된다면 즉각 사형을 내리겠다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본능은 무섭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시기는 끊이질 않았고 시 당국은 결국 자신들의 말을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인육이라도 먹어서 살아남으려는 사람들에게 방아쇠를 당겼죠. 이처럼 레닌그라드는 사람들의 죽음이 끊이지 않았으며 남은 시민들마저 제정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믿기지 않게도 레닌그라드는 생산 활동을 지속했는데요. 그 와중에 군수 공장을 가동했습니다. 레닌그라드는 남아있는 자원을 끌어모아 소총과 박격포, 포탄을 만들어내며 독일군에 맞서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레닌그라드의 공장은 1941년 7월부터 12월까지 전투용 차량 1000대, 박격포 10,000개와 포탄 300만 발을 생산했습니다. 외부와 단절된 도시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생산량이죠. 더불어 레닌그라드는 시민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극장과 오케스트라를 최대한 오래 운영했는데요. 심지어 레닌그라드 출신 작곡가 드미트리 쇼스타고비치는 독일군의 포격 소리에 맞춰 교향곡을 작성했습니다. 예술과 철학을 사랑한 소련은 문화적으로 발전한 레닌그라드의 예술품을 전쟁으로부터 지켜내려 합니다. 이 중 절반은 운 좋게도 레닌그라드가 포위되기 전에 열차를 통해 후방으로 이송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나머지 절반은 후송되지 못했습니다. 레닌그라드의 예술가와 작가, 학술원 회원들은 시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한 예술품들을 가지고 지하실에 숨었습니다. 많은 예술가가 예술품을 지키다 독일군에 의해 죽었지만 이들은 자국을 상징하는 작품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놓았죠. 이런 노력 끝에 현재 세계 3대 박물관인 에르미타즈 박물관에는 러시아의 중요 예술품 250만 점 이상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레닌그라드에도 몇 가지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먼저 독일군의 공격이 매우 약해졌는데요. 히틀러가 우크라이나로 관심을 돌리면서 레닌그라드 포위망에서 독일군이 상당수 빠져나갑니다. 레닌그라드 밖에 있는 독일군은 레닌그라드를 포기할 수도 시 내부로 진입할 수도 없었습니다. 남부 집단군의 기갑 병력과 정예 보병들은 키예프나 모스크바로 전출되었기 때문인데요. 북부 집단군 소속이었던 만슈타인 장군은 1941년 9월 크림반도 점령을 위해 남부 집단군으로 전출되었습니다. 만슈타인은 레닌그라드를 두고 11군으로 떠나면서 모든 것이 계획과는 다르게 움직인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독일군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못하면서 레닌그라드가 스스로 항복하기를 기원했습니다. 이렇게 레닌그라드 시민들의 생존율은 조금이나마 높아졌죠. 다음은 레닌그라드 포위망의 유일한 취약점, 라도가 호수입니다. 호수 자체에는 군대가 주둔할 수 없기 때문에 포위망의 빈틈으로 남아있었지만 독일군은 이 점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련의 날씨는 아주 혹독하기로 유명한데요. 레닌그라드의 겨울이 찾아오면서 라도가 호수는 조금씩 얼고 있는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이 호수는 겨울에 적당히 어는 것이 아닌 사람과 자동차까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꽁꽁 얼어버립니다. 라도가 호수가 독일군과의 치열한 전쟁에서 변수가 될 수 있었죠. 소련은 라도가 호수가 얼기 이전에 작은 배와 바지선을 통해 레닌그라드로 식량을 조달했습니다.
호수가 완전히 얼기 전인 11월까지는 식량, 탄약, 석유 등 삶을 연명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물품 45,000톤을 레닌그라드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호수가 본격적으로 얼어붙은 이후에는 도로를 건설하려고 시도하는데요. 정부 관리들은 라도가 호수에 어부들을 데려와 호수를 조사한 뒤 도로를 놓아도 될 만한 곳에 표지판을 세웠습니다. 이후 라도가 호수 위로 도로를 깔게 되죠. 이 길은 생명의 길이라 불렸습니다. 동물을 사용해 물자 조달을 시작했는데 물자를 운송하면서 혹사한 동물들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토막내 레닌그라드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호수가 더 얼어붙자 소련은 화물차를 이용해 물자를 운송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많은 양의 물품을 레닌그라드로 보낼 수 있었죠. 이렇게 하루 33톤의 보급품이 전달되었지만 대도시인 레닌그라드의 처지를 개선하기에는 한참 부족했습니다. 하루 필요한 양의 7분의 1에 불과했죠. 레닌그라드는 시민들에게 줄 식량이 고작 이틀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소련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라도가 호수에 철도를 설치하려고 시도했습니다.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에서 소련군은 단 보름 만에 라도가 호수에서 자보리에르를 잇는 총 381km의 철도를 만듭니다. 소련은 아주 열악한 전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터무니없이 짧은 기간 동안 건설을 마친 것입니다. 결국 소련군은 라도가 호수의 철도 건설을 완료하고 이후 본격적인 식량 조달을 시작했습니다. 레닌그라드 시민들은 전보다는 더 많은 식량을 배급받았지만 한 사람당 돌아가는 양은 겨우 520g짜리 곰팡이빵 한 조각이었죠. 어린아이가 식량을 받고 겉으로 웃으면서 머리를 감싸질 정도로 아직 배급량은 부족했습니다. 레닌그라드의 시민들은 안간힘을 다해 버텼으며 이제 소련군은 반격을 시도합니다. 레닌그라드 구원의 길을 연 것은 바로 메레츠코프 장군입니다. 키릴 메레츠코프는 스탈린이 자행한 피해 숙청에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소련의 유능한 장교입니다. NKVD의 총수 베리아가 메레츠코프를 반역자로 몰고 간 사건도 있었지만 독일군의 공격으로 지휘관이 급한 소련은 메레츠코프를 볼크호프 전선군 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메레츠코프는 12월 초순에 독일군을 향한 공세로 레닌그라드와 소련을 이어주는 도시 티으빈을 되찾습니다. 소련군은 레닌그라드로 향하는 철도 6개를 얻으면서 보급품이 물밀듯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보급이 안정화되자 이제 소련군은 레닌그라드의 시민들을 구출하려고 시도하는데요. 총 50만 명의 시민이 생명의 길을 통해 레닌그라드라는 지옥을 벗어났습니다. 원래 레닌그라드는 인구 3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생존자는 탈출한 인원을 포함해 겨우 63만 9천 명에 불과했죠. 시간이 흘러 1942년 봄이 되면서 레닌그라드는 1941년과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되었습니다. 시민들에게는 넉넉한 식량이 보급되었고 공장은 다시 문을 열어 전쟁에 필요한 물건들을 생산했습니다. 또한 시민들은 밭을 만들어 채소를 재배했죠. 정말이지 아무런 희망도 없었던 레닌그라드는 히틀러의 변덕과 얼어붙은 호수를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독일군은 레닌그라드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레닌그라드 점령을 시도합니다. 바로 메레츠코프 장군이 되찾은 티으빈을 다시 공격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티으빈을 얻으려는 독일군의 공격은 번번이 실패합니다. 당연하게도 병력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북부집단군 사령관 본 레프 장군은 히틀러가 자신의 군대를 남쪽으로 보낸 것과 나치 독일의 끔찍한 만행들을 알게 되자 히틀러에게 건강상의 이유로 자신을 전역시켜달라고 요청하며 북부집단군을 떠났습니다. 북부집단군은 정예 부대와 유능한 사령관을 잃으며 전쟁 초기와는 다르게 매우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소련군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이미 참호를 깊게 파고 방어태세에 들어간 독일군을 뒤로 밀어내기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레닌그라드는 이제 완전한 대치 상황입니다. 그 어떤 세력도 쉽사리 행동하기가 어렵습니다. 히틀러는 레닌그라드를 점령하기 일보 직전이었지만 레닌그라드를 포기하고 우크라이나를 선택했습니다. 레닌그라드 공방전은 소련의 승리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독일군이 패배한 것이죠. 히틀러가 승리와 맞바꾼 우크라이나는 과연 얼마나 중요한 지역일까요? 앞서 13부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전투 레닌그라드 공방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괴멸하기 직전이었던 레닌그라드가 생명의 길을 통해 기적적으로 구원받았죠. 더불어 히틀러의 변덕으로 레닌그라드를 포위하던 독일군 대부분이 크림반도 쪽으로 전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히틀러가 그토록 고집했던 지역인 우크라이나의 상황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크라이나는 왜 히틀러의 관심을 듬뿍 받았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히틀러가 전쟁을 바라보는 관점이 프로이센 출신 장군들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단 프로이센 장군들이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은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의 저서 전쟁론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전쟁론에서는 전쟁을 이기려면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적의 병력을 모두 분쇄해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중요한 거점을 점령해 상대방의 지휘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인데요. 전쟁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전이 바르바로사 작전이죠. 하지만 오스트리아 출신의 히틀러는 아예 다른 시각으로 전쟁을 다뤘습니다. 그는 전쟁이 경제라고 생각했죠. 히틀러는 전쟁에서 이기려면 반드시 상대방보다 경제력이 높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상대방의 군대를 섬멸하려는 프로이센 출신 장군들과 경제력으로 상대를 누르려는 히틀러의 시각은 대립을 이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일의 장군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겪어온 전쟁과 부대 관리 경험을 토대로 상황에 가장 알맞은 전략과 전술을 고안하려고 노력했지만, 고작 제1차 세계대전 육군 상병 출신인 히틀러가 자신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아집을 피우니 환장할 따름이었죠. 히틀러는 당연히 우크라이나의 비옥한 흑토지대로 눈이 돌아갔는데요. 흑토지대는 그야말로 신이 내린 지대입니다. 어떤 씨를 뿌려도 저절로 농사가 되는 지대이죠. 우크라이나에서는 대체로 밀 농사를 지어 소련 전역에 공급했습니다. 또한 독일에는 거의 없는 석유도 생산되기 때문에 히틀러는 우크라이나에 꽂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히틀러의 신념으로 인해 자원이 풍부한 우크라이나 지역은 다른 곳을 전부 제치고 독일군이 점령해야 할 필수 지역이 되었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 점령은 독일군에서 경력이 가장 많은 룬트슈테트 장군의 남부집단군이 맡게 되었죠. 남부집단군은 공격을 시작하기 전 수월한 진격을 위해 진격 루트를 계획합니다. 가장 먼저 프레미실 요새를 점령한 뒤 지토미르를 점령합니다. 그 다음 지토미르를 거점으로 우크라이나 지방과 소련을 이어주는 대도시인 키예프를 점령합니다. 즉, 키예프를 점령해 우크라이나를 소련으로부터 차단해서 우크라이나 지역을 점령하려 한 것이죠. 불과 몇 달 전 메즈강을 건너는 사상 최대의 기동전을 지휘한 룬트슈테트 장군에게는 고민 하나가 있었습니다. 남부집단군이 독일군으로만 이루어진 부대가 아닌 다국적 군대라는 것인데요. 남부집단군은 총 두 덩어리로, 하나는 독일군으로 이루어진 북쪽 진영과 프랑스군의 무기로 구성된 루마니아 처리대와 헝가리 군대가 남쪽 진영을 이루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와 헝가리 군대는 독일군에 비해 약했기 때문에 룬트슈테트는 이들이 독일군의 후방을 맞도록 지시합니다. 독일군이 드네프르 강을 건너 키예프를 향해 진격하면 따라가서 북해 쪽의 항구를 점령하는 임무를 배정했죠. 룬트슈테트는 프랑스의 메즈강을 건넜던 것처럼 거침없이 프레미실 요새를 제압하고 소련 영토로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스탈린에 따르는 유능한 군인 중 한 명인 키르포누스 장군이 지휘하는 소련군을 마주하게 되죠. 키르포누스는 미래 소련의 서기장이 되는 니키타 흐루쇼프를 부하로 둘 정도로 능력 있는 장군입니다. 키르포누스는 총 6개의 기갑 군단으로 독일군을 막기 위해 진격했습니다. 이 기갑 군단에는 그 유명한 T-34의 비율이 높았기에 독일군의 공격을 막는 데 큰 어려움이 없어 보였죠. 키르포누스 장군의 전략은 간단합니다. 독일 남부집단군의 제1기갑집단이 진격할 때 후방을 차단해서 고립시키려는 전략인데요. 당시 소련군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었죠. 독일군에서는 폴란드 침공 당시 활약했던 클라이스트 장군이 제1기갑집단을 지휘했으며 남부집단군 소속 제5군과 제6군이 함께 나섰습니다. 제5군은 돌파 공격을 하기 좋은 들판지대에 배치되었지만 제6군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제6군은 모든 것이 노출되는 초지대에 배치되었기에 소련 전선을 돌파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독일군은 진격을 시작합니다. 남부집단군의 공격은 6월 22일 바르바로사 작전에 맞춰 시작되었습니다. 제1기갑집단을 이끄는 클라이스트 장군은 6월 30일에 리비우에 도착했습니다. 작전 개시 8일 동안 약 200km를 진격했죠. 순조롭게 진격하는 듯이 보였지만 한 가지 문제 상황이 발생합니다. 제1기갑집단의 후방을 보호해야 하는 제5군, 6군이 발목을 잡았죠. 5군과 6군은 클라이스트의 후방이 끊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소련군을 견제하며 따라갔지만 이들을 공격하는 소련군은 충분한 훈련을 받은 키르포노스의 부대였습니다. 5군과 6군은 제1기갑집단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고 소련군에게 붙잡혀 진격이 늦춰지고 있었습니다. 키르포노스 장군이 계획한 고립 작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키르포노스는 클라이스트 장군의 후방을 끊기 위해
6월 29일부터 7월 9일까지 11일 동안 차단 작전을 수행했지만 독일군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키르포노스 장군이 차단 작전을 수행하며 시간을 버리는 사이 5군과 6군이 클라이스트 장군의 후방에 도착했습니다. 이로써 남부 집단군은 우크라이나로 깊숙이 진격할 준비가 끝났죠. 룬트슈테트 장군은 1 기갑 집단의 선두로 키예프를 향해 파죽 지세로 진격했습니다. 어느새 키르포누스 장군의 지휘소 코앞까지 도착했죠. 키르포누스 장군은 전선에서 불과 10마일 떨어진 장소에서 독일군의 공격을 어떤 식으로 막아낼지 회의를 열었는데요. 하지만 머리를 꽁꽁 싸매봐도 시간을 벌 방법만이 나올 뿐 확실하게 막아낼 마땅한 방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클라이스트 장군을 보조해주는 5군과 6군을 향해 역공을 취해야 한다는 의견만이 나왔죠. 어쩔 수 없이 키르포누스 장군은 참모들 의견에 따라 5군과 6군을 공격하는 결정을 했고 지원군으로 오고 있는 64군단과 27군단에게 기대를 걸기로 합니다. 하지만 지원군의 상황마저 아주 위태로웠습니다. 이 두 개의 군단은 무기가 모자라고 말이 대포를 끌고 무전기는 없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27군단 한 개 사단에만 지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새롭게 추가된 64군단과 27군단이 독일군 5군, 6군을 막지 못할 경우에는 클라이스트 장군에게 키예프를 내줘야 할 상황이었죠. 소련 64군단과 27군단은 너무나도 약했지만 독일군에게 필사의 공격을 감행합니다. 전력 차이가 극명했음에도 이들은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국 소련군은 독일군을 막아내지 못했고 3일 정도 남부집단군의 발목을 붙잡아두는 데 성공합니다. 소련의 지원군이 독일군을 막는 데 실패하고 키르포노스는 이제 다른 전략을 고안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머리가 복잡한 키르포노스에게 한 가지 걸림돌이 더 있었는데요. 바로 키르포노스의 상관 부둀니입니다. 독소전쟁은 총 6명의 지휘관 싸움이라 볼 수 있습니다. 북쪽의 레프와 보르실로프의 대결, 중부는 보크와 티모셴코의 싸움, 마지막으로 남부는 룬투슈테트와 부둀니의 전투입니다. 북부에서 보르실로프는 레프 장군을 상대로 고전했으나 결국 주코프의 도움을 받으면서 패배의 굴욕은 면합니다. 중부를 지키는 티모셴코 장군은 보르실로프 장군에 비해 유능했지만 두 개의 기갑 집단을 보유한 보크 장군을 막아내기란 어려웠습니다. 단지 보크 장군의 진격을 조금씩 멈추게만 했죠. 그리고 부둀니 장군은 기병 출신의 장군으로 기병의 두각을 나타낸 장군입니다. 하지만 독소전쟁에서 기병이란 시대에 뒤떨어진 부대이죠. 또한 병력이 많아야 전쟁을 이긴다는 구시대적 발상을 가진 장군입니다. 부둀니 장군이 큰 패배를 겪지 않은 이유는 단지 전쟁 전에 혹독한 훈련을 받은 주코프 장군의 부대를 지휘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대전에 넓은 식견을 가진 키르포노스 장군의 덕을 보기도 했죠. 상관의 무능한 지휘를 받던 키르포노스 장군은 암담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모스크바로 향했어야 할 구데리안 장군이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키르포노스는 머리가 점점 복잡해졌죠. 한편 구데리안 장군도 머리가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구데리안 장군은 모스크바 공격을 제지받고 남부집단군으로 다시 배치받습니다. 구데리안은 모스크바를 점령하는 데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했지만 명령이 최우선인 군인의 숙명을 따라야만 했죠. 대신 육군 총사령부는 구데리안 장군에게 최대한 빨리 클라이스트 장군과 함께 키예프를 점령한 뒤 모스크바로 향하라며 여지를 남깁니다. 그렇게 구데리안 장군은 어쩔 수 없이 모스크바를 뒤로하고 키예프를 향해 진격합니다. 구데리안은 모스크바까지 고작 400km만이 남았지만 발걸음을 돌려 600km를 후퇴합니다. 만약 구데리안 장군이 성공적으로 키예프 공략에 성공한다면 모스크바를 향해 다시 1000km 정도를 움직여야 합니다. 왕복 1500km이죠. 시기는 이미 1941년 9월 소련의 혹독한 겨울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모든 것을 얼려버리는 소련의 겨울이 오고 난 뒤에 수도 모스크바를 공격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판단일까요? 독소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첫 번째 시기와 역사상 최대의 자연 요새인 크림 반도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독소 전쟁 최고의 장군이 등장합니다. 독일군 최고의 두뇌, 기동전의 대가 등 각종 수식어가 붙은 이 사람의 등장만으로도 독일군의 사기는 하늘을 찌릅니다. 이 장군은 대체 누구이며 크림반도는 어떻게 될까요? 앞서 12부에서 남부집단군의 노련한 전격전과 독일군에 맞서 끈질긴 항쟁을 펼친 키르포노스 장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구데리안 장군이 처한 난관과 바르바로사 작전의 주요 점령지인 키예프는 어떤 상황인지 살펴봅시다.
11부에서 구데리안 장군은 독일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티모셴코 부대를 격파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렇게 구데리안 장군은 새롭게 추가된 2개의 보병 군단을 대동하고 티모셴코 원수를 공격했습니다. 비록 공격을 시작하면서 구데리안에게 새롭게 배정된 7군단이 구데리안의 시야에 사라지며 지위에 혼란이 잠시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전선에 돌아다니는 구데리안 장군 덕분에 순간의 해프닝으로 끝납니다. 새롭게 추가된 군단이 영 불안한 구데리안은 티모셴코 장군에게 역공을 가하는 날에만 무려 22시간 동안 자신의 차를 타고 부대 시차를 돌았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전선 상황에 맞게 알맞은 조치를 취했죠. 그러던 중 독일 항공대에게 적으로 오해받아 오인 사격을 받는 일도 생겼습니다. 구데리안 장군이 독일 공군에게 받은 오인 사격은 차량 50m 앞에 포탄이 떨어졌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듯 작전의 성공만을 위해서 몸을 사리지 않은 구데리안은 결국 대규모 소련군이 주둔해 있던 로스라브를 점령하는 것에 성공합니다. 로스라브를 점령한 뒤 독일군 전투는 대부분 끝났지만 구데리안 장군은 직접 부대 성과를 듣고 싶어 또다시 전선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전선에 나간 구데리안 장군은 심기가 불편해지는데요. 독일군이 후퇴하는 소련군을 봤음에도 추격하기는커녕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구데리안 장군은 지금 당장 소련군을 공격하지 않으면 미래에 큰 화가 될 것이라며 부하들을 다그쳤습니다. 로스라블은 앞으로 있을 모스크바 공격에서 소련군이 작전을 펼칠 수 있는 마지막 거점입니다. 이곳을 확실하게 정리해야 모스크바 공격이 수월할 텐데 소련군을 눈앞에서 놓치고 있는 부하들이 답답할 따름이었죠. 구데리안은 부하들을 다그친 뒤 중부집단군 사령부로 돌아갑니다. 중부집단군의 성과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전달하기 위해 히틀러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히틀러가 주관하는 회의에는 중부집단군 사령관 보크 장군, 구데리안 장군, 호트 장군, 그리고 육군 총사령부를 대표하는 작전과장 호이징거 대령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 히틀러는 모스크바의 흥미를 잃고 우크라이나에 관심이 생겼다는 것을 암시하며 회의는 아무런 결정 없이 끝났습니다. 구데리안은 히틀러의 생각에 의아했지만 일단 호트 장군과 함께 모스크바 공격을 준비합니다. 구데리안과 호트 장군은 하나의 집게발을 만들어 모스크바 방어선에 구멍을 만들고 진입할 계획을 세우죠. 그러나 육군 총사령부는 돌연 모스크바 공격을 포기하고 히틀러의 요구대로 키예프에 갈 것을 명령합니다. 난데없이 날벼락을 맞은 구데리안 장군은 육군 참모총장이 참석하는 집단군 회의에 출석하는데요. 이 회의에서 참모총장 할더 장군은 우크라이나로 가는 것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었으니 더 이상의 이의제기는 받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구데리안은 윗사람들도 아랫사람들도 왜 이러는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소련의 수도인 모스크바가 바로 코앞인데 대체 더 중요할 것이 뭐가 있는지 분통이 터졌죠. 이 결과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구데리안은 히틀러를 직접 만나러 찾아갑니다. 구데리안이 히틀러의 집무실을 들어가기 전 육군 총사령관 브라우이츠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듣는데요. 그는 히틀러에게 모스크바 문제를 거론하지 말라고 요청합니다. 히틀러가 너무나 완강한 것을 알고 있었기에 어차피 좋은 소리 못 들을 것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구데리안 장군은 히틀러와의 면담에서 브라우이츠의 요청을 무시하고 모스크바를 언급합니다. 구데리안 장군은 자신이 왜 모스크바를 공격해야 하는지 현재 상황에 맞게 이유를 들었습니다. 히틀러는 구데리안 장군의 말이 끝나자마자 구데리안에게는 본인이 생각하는 대규모 작전을 실행할 능력이 없다고 평가합니다. 자신의 신념이 너무 뚜렷했던 히틀러는 구데리안에게 독서를 쏟아내죠. 구데리안은 히틀러를 비롯한 간부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녔지만 결국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잃고 야전으로 돌아온 구데리안 장군은 키예프 공격 계획을 세웁니다. 남부집단군에서 키예프를 공략하려 했던 클라이스트 장군과 소련군을 협공하기로 결정합니다. 공격 계획은 이렇습니다. 구데리안 장군이 북쪽에서 키예프로 내려오고 클라이스트 장군이 키예프 남쪽으로 파고 들어와 두 부대가 만나면서 키예프를 포위하는 작전이죠. 이번 포위전은 독소전쟁에서 규모가 가장 큰 포위전인데요. 키예프만을 포위하는 것이 아닌 도시 뒤로 205km까지 포위망을 형성합니다. 이제 독일군은 공격을 개시합니다. 가장 먼저 구데리안 장군은 키예프 뒤에 위치한 코노토프를 공격해서 키예프를 지키는 소련군의 후방을 차단했습니다. 모스크바를 공격할 줄 알았던 독일군이 갑자기 키예프로 나타났으니 소련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코노토프로 가는 길에 있었던 소련군은 로스라블에서 격렬하게 싸우다 후퇴한 병력이 대부분이기에 전투력이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구데리안 장군이 원하던 모습들이 계속해서 펼쳐지죠. 구데리안은 로스라블부터 코노토프까지의 긴 전선을 모두 자신의 부대로 메꾸며 진격했습니다. 최대한 빠른 진격을 유지하기 위해 선봉은 기갑 부대가 치고 나갔으며 후방은 보병 부대에게 맡기고 전선 길이를 늘려갔죠. 독일군은 전격전의 기본 토대를 유지하면서 소련군을 하나하나 격파해 나갑니다. 이때 코노토프로 가는 길이 호우로 진흙탕이 되어 기계와 사단에 발이 묶이는 상황도 생겼지만 구데리안 장군은 재빨리 소련군 전선에서 빈틈을 찾아 큰 문제 없이 코노토프를 점령합니다. 이제 클라이스트 장군의 차례입니다. 드네프르 강을 건너 체르카시와 크레멘추크를 점령하고 키예프를 지키는 소련군을 고립시키려 하는데요. 하지만 클라이스트 장군에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클라이스트 장군이 있는 곳은 늪지대로 전차가 진격하기 어려운 지형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시기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도로 상태가 더 악화되었죠. 클라이스트 장군은 구데리안에게 예정대로 도착하는 것은 어렵다고 전합니다. 이를 듣게 된 구데리안 장군은 본인도 상황이 여유롭진 않았지만 클라이스트 장군을 돕기 위해 병력을 보냅니다. 결국 클라이스트 장군은 구데리안의 도움을 받아 체르카시와 크레멘추크, 마지막으로 롬니를 점령합니다. 그렇게 키예프에 위치한 소련군 방어선에는 2개의 구멍이 생기며 수많은 독일군이 진입합니다. 이후 2명의 장군은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진격해 공격 시작 나흘 만에 로크오스비차에서 만나며 키예프를 포위하는 대규모 포위망을 형성합니다. 이렇게 구데리안과 클라이스트는 훌륭한 전차 기동전을 펼쳤는데요. 키예프 포위망에는 60만에서 80만 명의 소련군이 갇혔습니다. 사실 소련군은 포위망이 견고하게 형성되기 전까지는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키예프 방면을 지키는 소련 장군 부됐니 원수는 번개 같은 독일군의 진격 속도에 패닉에 빠져 아무런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부됐니 장군은 독일군에 저항하지도 않았고 구출되기를 기원한 것도 아니며 급기야 전용 비행기를 통해 모스크바로 도망쳐버립니다. 부됐니 장군은 자신의 부하들을 내팽개치죠. 이후 부됐니 장군은 스탈린으로부터 해임됩니다. 부됐니 장군의 후임이 지목되지 않은 상태로 독일군은 포위망을 조금씩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독일군에게 완강한 저항을 보였던 키르포노스만이 키예프에 남아서 흩어진 병력을 모아 포위망을 뚫고 탈출하려 했으나 독일군 전차에 의해 가로막힙니다. 이 탈출 과정에서 키르포노스 장군은 독일군에 의해 전사하게 되죠. 키르포노스 장군은 상관이 매우 무능했음에도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소련군은 키예프가 포위된 후 10일 동안 도시 곳곳에서 독일군에 맞서 게릴라 전술을 벌였습니다. 독일군은 게릴라 저항에 맞서 대규모 폭격을 가하며 키예프를 지도에서 없애려고 했죠. 결과적으로 키예프 전투는 독일군의 승리입니다. 키예프 전투에서는 무려 60만 명의 소련군이 포로로 잡히고 독일군은 12만 명이 죽거나 다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전투의 여파로 인해 소련군은 모스크바를 요새화할 수 있는 2주의 시간을 얻었으며 반대로 독일은 2주간 모스크바를 공격하지 못하고 소련의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키예프 전투는 비록 독일군의 승리가 맞지만 어디까지나 전투 하나만을 보는 단기적인 관점입니다. 광활한 영토를 보유한 소련을 고려하면 독일군에게 더 불리해진 것일 수도 있죠. 히틀러는 자신의 계획대로 흘러간 것이 너무나도 만족스러웠습니다. 키예프 전투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투이자 독일 국민에게 가장 큰 영광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제 히틀러는 독일 국민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자원을 얻기 위한 크림 반도를 공격할 것이라고 연설합니다. 크림 반도는 바다에 둘러싸여 있으며 지상 최대의 요새 세바스토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막강한 전투력을 보여준 독일의 기갑병력은 소련의 추위마저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드디어 히틀러가 그토록 고집하던 크림 반도로 향합니다. 지난 15부에서 모스크바를 점령해야 한다는 구데리안의 의견이 묵살당하고 결국 히틀러의 뜻에 따라 키예프로 향했습니다. 각각 다른 전선에서 활약하던 남부집단군과 중부집단군 일부가 크림반도를 중심으로 만나게 되었죠. 이번에는 히틀러가 그토록 고집하던 크림반도의 상황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때 독일군에는 등장만으로도 사기를 높여주는 당대 최고의 장군이 참전합니다. 바로 만슈타인인데요. 만슈타인 장군은 프랑스 침공 당시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아르덴 숲 기습작전을 만든 장군으로 당시 강국이었던 프랑스를 단 6주 만에 항복시킨 장군입니다. 독소 전쟁이 터진 시점,
만슈타인 장군은 폰 레프 장군이 지휘하는 북부 집단군에 배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남부 집단군 사령관 오이겐 폰 슈베르트 장군이 전선을 시찰하다 지뢰지대에 착륙해 사망했습니다. 이후 히틀러는 남부 집단군 병력을 재배치하면서 슈베르트 장군의 빈자리에 만슈타인이 적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만슈타인 장군은 1941년 9월 17일 니콜라예프에서 남부 집단군 11군 사령관직을 임명받습니다. 그런데 만슈타인이 워낙 유능했던 탓인지 11군만 맡는 것이 아니었는데요. 루마니아 3군도 만슈타인의 지휘 아래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만슈타인 장군은 이 사실이 영 못 믿었습니다. 두 나라는 군대 문화와 조직 체계가 너무 상이했고 가장 중요한 전투력의 차이가 극명했기 때문이죠. 또한 루마니아 군대는 독일 군대와 다르게 사병과 장교를 이어주는 부사관이 없습니다. 부사관은 오랜 기간 군대에 머무르면서 얻은 경험으로 미숙한 하급 장교에게 조언을 해주기도 하는데요. 루마니아는 이런 식으로 하급 장교에게 힘을 실어주고 지휘를 도와줄 부사관이 없다 보니 작전 수행 방식을 독일군과 통일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모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루마니아 3군 사령관인 드미트렌스크 장군이 적극적으로 만슈타인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루마니아군은 공격보다 방어에 비중을 두며 최대한 독일군을 지원하는 방향에 전념하기로 하죠. 만슈타인은 드미트렌스크를 믿고 두 군을 통합해 지휘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선 두 가지의 목표를 세웠는데요. 첫 번째는 남부 집단군이 남쪽 공격을 맡아 동쪽으로 퇴각하는 소련군을 추격하며 로스토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크림 반도로 진출해 엄청난 해안 요새인 세바스토폴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개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만슈타인의 11군은 다른 군에 비해 병력이 적기 때문이죠. 만슈타인은 결국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는데요. 그의 선택은 크림 반도였습니다. 크림 반도에 위치한 소련군은 남부 집단군의 측면을 위협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루마니아의 석유 지대 또한 크림 반도의 소련 공군에게 노출되어 있었죠. 최대한 안전한 전략으로 소련을 집어삼키려면 만슈타인은 크림 반도를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습지대로 둘러싸여 야포나 보급 차량이 진격하기 힘든 크림 반도는 진입로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바로 크림 반도 서쪽에 있는 페르코프 지역과 동쪽에 있는 아라바트 협로입니다. 이 중 아라바트 협로는 도로폭이 겨우 7km에 엄폐물이 하나도 없어 공격 루트로는 최악의 조건입니다. 페르코프 지역도 비슷한 상황이지만 그나마 아라바트 협로보다는 나았죠. 만슈타인은 진입로를 페르코프 지역으로 결정하고 계획을 구체화합니다. 우선 페르코프 지역은 정면 공격만이 가능한데요. 무조건 진격해서 뚫고 나가야 하는데 소련군은 이미 독일군의 공격에 대비해 깊게 참호를 파고 방어 태세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아무리 프랑스를 6주 만에 함락시킨 만슈타인 장군이라도 이곳에선 수많은 인명피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만슈타인은 오랜 고민 끝에 로스토프에서 소련군을 추격하고 있던 11군 소속 54군단을 불러옵니다. 페레코프 지역에 도착한 54군단은 한센 장군의 지휘에 따라 공격을 시작합니다. 한센 장군은 15km 깊이의 참호에 들어간 적과 마주합니다. 11군의 모든 포병 전력이 54군단의 공격에 맞춰 소련군 진지에 공격을 가했죠. 독일군은 장시간 포격을 가했지만 이때 소련군은 후퇴하면 바다로 빠지는 선택지밖에 없어 죽을 각오로 맞서 싸웠습니다. 굉장히 좁고 엄폐물도 없는 열악한 조건이었던 독일군은 두 개 사단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들은 다시 전투에 투입될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입어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소련군의 저항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독일군은 이미 마음이 크림반도로 가 있었기에 이곳에서 막는 소련군 따위 얼른 치워버릴 생각뿐이었는데요. 독일군이 제대로 된 공세를 시작하니 소련군은 이틀을 채 버티지 못했습니다. 독일군 54군단은 페레코프 지역에서 아르미안스크로 후퇴하는 소련군을 곧바로 추격해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이렇게 전투를 마친 한센 장군의 54군단은 소련군 10,000명의 포로와 112대의 전차, 135문의 야포를 노획했습니다. 물론 독일군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죠. 만슈타인 장군은 크림반도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확보했지만 막상 들어가려니 걸리는 점이 많았습니다. 아까 언급했다시피 11군은 병력이 많지 않은데요. 하지만 다음 행선지에는 소련군이 바글바글했죠. 이곳으로 무작정 들어가는 것은 자살 행위였습니다.
더군다나 11군에는 기갑사단이 고작 하나밖에 없으며 나머지는 대부분 보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크림반도 위쪽의 남부집단군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슈타인이 페레코프 지역을 공격한 시점에 소련군은 남부집단군을 향한 대대적인 반격을 가했습니다. 물론 크림반도 입구를 지키던 만슈타인 장군의 30군단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소련군을 막아냈습니다. 남부집단군 전선 중앙을 맡았던 클라이스트 장군 또한 전차와 기계화 병력을 통해 견고한 방어전을 치렀기에 소련군은 큰 소득을 올리지 못했죠. 하지만 문제는 만슈타인과 클라이스트를 연결하고 있던 루마니아 3군인데요. 소련군은 상대적으로 약한 루마니아 군대를 공략해 루마니아 4산악여단을 돌파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로써 남부집단군 전선에 15km의 공백이 생깁니다. 만슈타인의 불길한 예감이 틀리지 않았죠. 루마니아 4산악여단은 포병 전력을 모두 잃고 전투불가 상태에 빠집니다. 루마니아군은 11군의 북쪽에 있었기에 이들이 후퇴하면서 자연스럽게 바통이 11군으로 넘어갑니다. 만슈타인 장군의 북쪽이 갑자기 노출되어 크림반도에만 집중할 수 없게 되었죠. 결국 만슈타인은 크림반도 점령을 위한 부대였던 49 산악 군단을 위로 보냈습니다. 거기다 만슈타인의 유일한 기갑 사단인 SS 아돌프 히틀러 사단도 병력 보충을 위해 차출되었죠. 루마니아 3군의 패배로 만슈타인 장군은 짧은 시간 만에 엄청난 병력을 잃게 됩니다. 크림반도 점령을 위한 부대 대부분이 남부집단군 전선 안정화를 위해 빠진 것입니다. 하지만 만슈타인은 보통 영리한 장군이 아닌데요. 이렇게 열악한 상황을 헤쳐나갈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루마니아 3군의 후퇴로 만슈타인과 클라이스트 장군 모두 각자의 목표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 상황을 이용하죠. 각자 불안정한 작전을 수행할 바에 만슈타인의 11군과 클라이스트의 1기갑 집단이 잠시 협공해서 루마니아군이 빼앗긴 지역을 되찾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만슈타인 장군은 클라이스트 장군과 함께 멜리토폴을 공격하겠다는 계획을 룬트슈테트 장군에게 전달합니다. 이 작전이 성공하면 루마니아 3군의 후퇴로 생긴 전선의 공백을 채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세바스토폴 진격도 수월하다고 말했죠. 이미 만슈타인 장군의 공로를 인정해 참모장으로 두었던 룬트슈테트 장군은 만슈타인 장군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만슈타인은 곧바로 계획을 실행하는데요. 11군과 1기갑 집단이 동시에 소련군을 압박하며 멜리토폴로 나아갔습니다. 이때 소련군은 루마니아 3군을 몰아낸 것만으로도 상당한 전력 손실을 겪었기에 기갑병력으로 밀고 들어오는 독일군을 막을 여력이 없었습니다. 멜리토폴에 있었던 소련 9군과 18군은 제대로 된 저항도 하지 못하고 백기를 들게 되죠. 소련군은 106,362명의 포로와 212대의 전차, 672문의 야포를 독일군에게 넘겨줍니다. 만슈타인 장군은 위기 상황을 적극적으로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자신이 지휘하는 11군뿐만 아니라 클라이스트 장군의 1기갑 집단까지 훌륭하게 지휘하며 기갑 지휘관으로서의 자질도 보여줬습니다. 만슈타인은 클라이스트 장군과 협공을 진행한 뒤 육군 총사령부로부터 새로운 명령을 받았는데요. 처음에 로스토프 점령은 우선순위에서 미뤄졌지만 인내심을 잃은 육군 총사령부는 클라이스트 장군의 1기갑 집단이 로스토프를 맡도록 지시합니다. 만슈타인의 11군은 오로지 크림반도 점령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죠. 육군 총사령부는 만슈타인에게 크림반도를 빠르게 점령하고 케르치 반도를 거쳐 쿠반으로 진격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병력 부족으로 항상 발목이 잡힌 만슈타인에게 세계 사단으로 이루어진 군단 하나를 더 배정해줍니다. 이로써 만슈타인 장군은 소련군을 상대하기에 더욱 유리해졌죠. 이제부터 2차 세계대전 사상 가장 원시적인 전투 중 하나인 세바스토폴 공방전이 시작됩니다. 소련군은 크림반도와 세바스토폴을 지키기 위해 배수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크림반도의 자원지대를 그토록 탐낸 히틀러를 봐서라도 독일군 또한 절대 물러날 수 없죠. 과연 만슈타인 장군은 이를 악물고 있는 소련군을 상대로 승리를 얻어낼 수 있을까요?